우선이어야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6일 지방선거 이제 딱 이틀 남았습니다. 여야 한 표를 더 얻기 위해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된 21대 국회 후반기가 사실상 상임위 공백 상태로 막을 올렸습니다. 국회 상황과 지방선거 관련한 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6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데 정말 바쁘시잖아요. 6일 지방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도 여주에 네. 지원 유세에 다녀왔습니다. 아유, 네. 그렇게 바쁘신데도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에서 지금 현재 그 선거를 위해서 온라인 소통을 담당하는 그 당 미래 네, 부총장이신데요. 미래 사무부총장 맡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플랫폼 민주 플러스를 이제 기획 운영하고 계신데 그 어떤 취지인지 먼저 좀 소개 부탁드릴까요? 지금은 온라인이 단순히 홈페이지를 만드는 시대에서 더 넘어가서 플랫폼을 만드는 시대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플랫폼은 양쪽을 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양쪽 고객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중앙당의 차원에서 양쪽 고객은 한쪽은 공급자, 우리의 최고의 상품은 누구냐면은 자신만의 공약을 가진 정치인들이죠. 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네, 분들, 후보자들. 그렇죠. 네. 그분들이 저희의 또 중앙당의 최고의 고객이고 네, 또 한쪽의 고객은 이분들을 선택하는 유권자들입니다. 네. 이 정치인을 어떻게 보면은 고객이 양쪽에 있군요. 그렇죠. 이 양쪽 우리가 다른 플랫폼 뭐 이렇게 온라인 그 쇼핑몰도 그렇고 네. 아니면 뭐 택시 서비스도 그렇고 양쪽의 고객을 연결해 주는 게 플랫폼의 역할이죠. 네. 그런 걸로 처음 시도를 좀 해본 거고요. 그래서 광역부터 기초까지 예비 후보자 단계부터 거기에 등록을 저희가 다 할 수 있게 했고 선관위의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거기에 로그인해서 이제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각각의 후보자들, 우리 동네 후보자들이 어떤 사람이 나와 있는지, 장애인 후보는 누구인지, 또 전국 단위는 누가 있는지, 청년 후보자는 누구인지 확인을 하고 공약을 제시도 할 수 있고 추천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첫 출마 지원단의 또 공식 사이트가 됐어요. 우리 당에 이번에 청년 후보자가 해보니까 618명입니다. 네,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20.6%에 달하고 있고요. 네. 여성도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많은 32%의 후보자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네, 그런 네. 후보자들을 이제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사이트인 거죠. 후보자들,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해주고 소개하고 소통하는 예. 그런 긴밀한 그 망이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플랫폼입니다. 정치 플랫폼. 플랫폼. 네네. 네. 네, 또 뭐 오늘도 그러셨지만 곳곳을 돌면서 또 지원 사격에 후보들 지원 사격에 나서고 계신데요. 깜깜이 기간 전에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면요, 광역 기준 민주당 4곳, 국민의힘이 또 9곳이 우세입니다. 경기, 인천, 대전, 세종 4곳은 경합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사실 재보궐 선거 기간 동안에 민주당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인데 직접 체감하신 그 지역 바닥 민심은 어떻습니까? 네, 다들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지방선거를 하면서 그 마음을 풀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축제처럼, 그러니까 패배를 했잖아요. 패배한 다음에 오는 선거기 때문에 다들 하시는 얘기가 뉴스 안 본다. 전화 안 받는다. 얘기하기도 싫다. 그런데 우리 후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소리도 질러보고 이번에 한번 해보자. 네. 그리고 안타깝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몇 가지 좀 실수를 많이 하고 계세요. 일방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겨서 지금 경부 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교통지옥을 만든다거나 법무부 장관이 지금 뭐 소통령 뭐 별의별 얘기가 돌고 있잖아요. 이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검찰 공화국을 넘어서서 검찰 독재 국가를 만들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저희 지지자들이 집결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처음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좀 이렇게 벌어졌죠. 근데 그게 점점 더 경합 지역으로 다가가고 있고 어떤 부분은 좀 추월한 지역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4군데, 5군데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결과가 나오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현장을 다녀보면 그 뜨거운 열기로 제가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네. 말씀을 나누면서 보니까 한쪽 눈이 또 많이 충혈이 되셨네요. 그만큼 네. 지금 네, 온 그리고- 힘을 쏟고 계시다는 증거가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리고 또 현장을 좀 가보니 제가 이제 저기 보령도 가보고 그다음에 저 창원도 가고 울산도 가고 여러 군데를 갔는데 네. 그 국민의힘 쪽에서 내세우는 인물들이 뭐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보다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저희 쪽은 지역에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일꾼들이에요. 뭐 창원만 해도 시의원 했던 분이 시의장까지 하시면서 네. 이번에 국회의원을 나가신 그런 분들인데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선거에 이겼다 보니까 그리고 지지율이 좀 더 높다 보니까 그동안 좀 은퇴하실 만한 분이 갑자기 떴다 방식으로 다른 지역에 나간다거나 어디에 컷오프 되신 분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출마한다거나 네. 좀 막말 논란 있는 분이 이렇게 온다거나 그러니까 너무 좀 당 지지율만 믿고 이렇게 오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는 인물론으로 지역을 위한 일꾼으로 이렇게 좀 승부를 보겠다. 이런 힘들이 좀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지역에서 이제 바닥부터 일로 이제 가까운 그런 일꾼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다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지역의 든든한 일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전 먹히고 있다는 게 시장을 많이 다녀보니까 사실 좀 많이 혼내실 줄 알고 그랬는데 응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상당히 이제 희망을 많이 발견하셨다는 네. 말씀인데요. 그 사전 투표율이 그 역대 그 네. 지방선거 사상 이제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최고치가 나왔는데 민주당은 우리한테 유리한 사인이다 이런 해석을 내놨어요. 그런 해석의 이제 배경과 또 20.62% 이 사전 투표를 담긴 의미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서로 다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얘기하죠. 예. 근데 지금 사전 투표라기보다 제가 보기엔 1차 투표, 2차 투표, 3차 투표의 기간이 만들어져서 유권자들께 좀 더 투표 참여를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네. 이렇게 독려하는 차원이 아닌가.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 좀 끌어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많이 실망하셨던 저희 지지자분들의 으쌰으쌰 하면서 투표 빨리 하자, 투표하면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좀 올라가면 그러면 우리에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열심히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재명 위원장과 또 송영길 후보가 공동으로 꺼낸 김포공항 그 이전 공약이요. 선거 막판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봉에 서서 연일 그 맹공을 퍼붓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 내에서도 좀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것 같은데 어떤 입장 갖고 계실까요? 이준석 당대표는 여전히 야당인 줄 아시나 봐요. 여당의 정치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성남공항 이 이전 문제 꽤 오랫동안 얘기가 됐었죠. 그 주변 분들이 지역 개발을 위해서 성남공항 이전해달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나간 저희 후보 김병관 후보도 그 얘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김포공항 주변 양천구는 제가 여러 번을 지원을 나갔고 이번에도 며칠 전에 양천구청장 김수영 후보 지원 나갔는데 거기 연설하는데 제 목소리가 안 들릴 만큼 비행기 소리가 나요. 그거를 뭐 10분, 15분마다 그런 비행기 소리가 나는 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이 문제도 사실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인천공항과 지금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는 것도 사실 해결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덮어두고 묻어두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면 사라지나요?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문제를 드러낸 거죠. 그 문제를 대선 네. 때부터 드러낸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성남과 김포와 그 주변의 인천과 같이 저희 후보자들이 이 문제를 공개석상에 드러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런 토론의 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 유권자들 시민들과 같이 논의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당이신 분들이 그냥 비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야당인 줄 아시는 것 같은데 안을 내셔야 돼요.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 장을 만드는 게 바로 선거의 장인 거죠. 그리고 그걸로 저희가 평가받아서 당선이 되면 그걸 제1의 과제로 내세워서 그 시민들과 같이
논의해서 해결책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거를 그 목전에 두고 당이 좀 내홍을 겪었습니다. 일단은 그 임시 봉합이 된 그 모양새인데 박지원 그 위원장이 제안한 5대 쇄신 과제는 이제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제 공약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당내 이제 의원이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지켜보셨고 현재 그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분출될 건 다 분출되고 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잘 풀어보자 이렇게 지금 이제 합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저는 선거를 이제 4.7 재보궐선거, 그다음에 당내 경선, 그리고 대선, 지선을 쭉 겪으면서 어떤 네. 생각이 들었냐면 선거는 장이 서는 곳이구나. 정말 선거는 에너지가 다 집중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선거는 당내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전들 이런 게 충돌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 걸 다 전시하고 누가 정말 제대로 된 전망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경쟁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거 기간이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님 같은 분이 우리 민주당의 혁신 과제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저는 그런 민주정당으로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대 26살 우리 이 두려움 없는 청춘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N번방에 잠입해서 그거를 끌어내서 그걸 검거에까지 이르게 한 그 신념과 그 집념의 청춘인데 이런 분이 우리 민주당의 혁신,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드러내놓은 거예요. 이런 역동적인 정당의 흐름을 저는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는 이견도 있습니다. 586이라고 해서 다 은퇴해야 되나? 청년이라고 다 옳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여성이라고 더 옳은가? 남성이라고 다 틀렸나?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별, 세대, 나이로 평가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지향, 어떤 가치, 철학, 세계관을 보여주면서 그걸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설득하고 우리를 찍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고 그런 차원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네. 그걸 이번 지선 과정에서 보따리를 풀어놓은 거니까 지선이 끝나면서 대선과 지선 평가를 함께하면서 당내 민주주의까지 같이 고민하는 그런 권리당원들과 저희 당원들과 함께하는 토론의 장을 만드는 그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역동적으로 당내에 이제 그런 에너지가 흐른다 그런 기류로 해석하는 의원이 170명이고 네. 예? 네. 그리고 비대위원 중에 의원 아니신 분도 계시고 우리 비대위원장이 20대도 있고 50대도 알겠습니다. 있고 당원들 권리당원만 100만 명이 넘는데 네. 얼마나 활발한 논의가 있겠어요. 그런 논의들이 그러니까 부딪혀가면서 토론해가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게 그게 저는 민주정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근데 한간에서는 급한 불은 껐지만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선거 패배가 되면 이로 인해서 더 큰 이제 후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여기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대비책 같은 게 있을까요? 책임 정치의 모습은 보여줘야겠죠. 책임 정치의 모습은 보여주고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성과만큼 잘 안 나온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단위는 책임지고 또 평가할 건 평가하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방선거까지 되고 나면 앞으로 2년 동안은 선거가 없어요. 이제야말로 민주당의 혁신을 위한 시기가 열린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지난 대선과 지선 과정에서 조금씩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 성차별에 대한 문제, 전도 갈등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의 그 세계관은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지난 대선에서 우리의 철학과 비전, 세계관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그것을 선택받는 과정을 제대로 밟아왔던 것인가? 이번 지선은 그랬던 것인가? 그리고 우리 당원들과 함께 그런 시너지를 냈던 건가?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까 하루에 1000통씩 문자가 오기도 해요. 제가 이제 유권자한테. 그런 유권자도 있지만 저희 당원들이죠 대부분. 저희를 아끼는 당원들인데 호소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애원하기도 하고 그런 절절한 문자들이 오는데요. 제가 정치 플랫폼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권리당원들 저희 당원들이 의원들 문자 보내는 걸로 만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지역별로 또는 의제별로 커뮤니티를 온라인상으로도 만들고 오프라인상의 모임도 만들고 그리고 어떤 의견들이 있으면 그걸 당으로 분출하게 만들고 이게 저는 당내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의 비전과 가치 중심으로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게 저희의 과제이지 책임 정치라고 해서 누구를 벌하고 누구를 쫓아내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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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장은 하루에 네. 10,000통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만큼 이제 주목을 받는 네. 정치인으로 성장하신 거고요. 그만큼 기대가 더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또 국회 이야기를 해보면요. 21대 국회 후반기 시작이 됐는데 시작부터 가시밭길입니다.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극한 대치 때문에 국회의장단 또 상임위 공백 사태를 맞게 되면서 장관 인사청문회도 지금 안개 속인데요. 여야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어떻게든 좀 접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전 여기에 핵심은 한동훈 법무장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 전 너무 놀랐어요. 처음에 민정수석실을 없앤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건가? 직접 뭐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직할하시겠다는 건가?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드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모든 인사검증을 그쪽으로 다 몰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법무부 장관은 그 법 관련한 행정부처일 뿐이거든요. 근데 대통령 비서실은 비서실대의 역할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들의 역할이 있고 사법부는 사법부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 국무총리는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이 있잖아요. 이번에 국무총리의 어떻게 보면 가장 같이 일할 사람, 손발이 될 사람은 국조실장. 결국 책임총리라고 말만 해놓고는 그 인사권조차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정말 허수아비 총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근데 이 법무부 장관이 비서실에 있는 인사검증 그 모든 거를 다 손에 쥐고 법관, 대법, 헌법재판소에 계시는 그런 법관들도 인사검증을 하고 국무총리도 인사검증할 수 있고 부총리도 인사검증할 수 있고 자신과 동등한 장관들도 인사검증할 수 있고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법무장관에 다 몰아난 거예요. 사실 비서실, 민정수석실 그러면 정부의 보고가 되는 거거든요.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고 경찰로부터 보고받고 검찰로부터 보고받으면서 또한 이 검찰과 경찰로부터 견제받으면서 살아있는 권력으로 네. 견제받는 이런 권력의 균형 견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법무부 장관에게 몰리면서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가 견제하겠습니까? 결국 국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법무부를 견제할 국회의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야당이 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까지 여당을 해버리면 도대체 이 삼권 분리도 무너지고 이건 저는 검찰 공화국도 아니고 검찰 독재 국가로 가는 전조다. 이걸 마지막 남은 보루인 국회에서라도 견제를 해야겠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최근 이뤄진 4명의 장차관직을 모두 여성으로 채우는데요. 그동안 뭐 서울대 50대 남성, 서운한 편중 내각이란 비판에 좀 인사기조를 좀 변화를 굳힌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그렇게 반응을 해주셔서 감사하죠. 네, 그 미국의 기자가 정말 아픈 데를 찔렀거든요. 근데 답을 참 민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그런 인사를 이렇게 추천하신 거는 저는 굉장히 발빠른 그리고 그런 대응을 해주신 거에 대해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참 그 무늬만 여자인 걸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보건복지부 장관 하시는 분은 사실은 지명되신 분 같은 경우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시기에 그 국민연금 개혁이라든가 이런 거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신 분인데 이분이 국회의원이 있을 때는 그걸 또 적극적으로 반대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안 맞아요. 그리고 여성만 이렇게 장관을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게 실제로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여성가족부를 해체할 사람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신 게 이런 코미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어제 그 국무위원들 국회 인사말 하시면서 여전히 젠더 갈등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남녀의 문제를 갈등 문제만 있나요? 사실은 이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29개 OECD 국가들 중에서 유리천장 지수가 꼴등이에요. 29위. 160여 개의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남녀 그 성차별 지수
102위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10위 국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얼마나 부끄러운 지수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 장관이 그 후보자에 맞느냐,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본래 그 역할들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근데 사실 이번에는 공공 부분에서의 그 성평등 교육이 관련한 얼마 안 되는 5억밖에 안 되는 거에서도 그것도 몇 천만 원을 또 깎으셨어요. 추경을 네. 한다 그러면서. 근데 이런 문제를 좀 제대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인 내용으로 좀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2년 동안 앞으로 선거가 없고 국회에 이제 시간이 되겠죠. 의원님 개인이 희망하시는 상임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 의정활동 목표, 꼭 이거는 내가 해보고 싶다, 그런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시면 들어볼까요? R200 이제 아시죠? 알리백. 네, 이제 전 국민 다 아실 겁니다. 지난 선거 때 나왔던. 네, 그렇죠. 방송 토론에서 저희 이재명 후보가 아리백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거고요. 그러니까 물어보셨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리백이 뭔지 아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SK나 그리고 LG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삼성도 준비를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하겠다 그러고 네. 이런 글로벌 대기업 전 세계 수출 국가에서의 핵심적인 이 수출 기업들이 왜 아리백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전 세계의 무역 질서가 변하고 있어요. 이 지난 3월 달에 국내에는 잘 소개가 되진 않았는데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할 때 우리 제품을 온실가스를 얼마나 내고 만들었는지를 다 측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출할 때 국경에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수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그걸 다 강화시켜서 2025년에 실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이. 그리고 미국도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갔고요. 의회 차원에서. 네. 그러면 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거는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정말 핵심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나 여러 가지에서 재생에너지가 좀 뒷전에 밀려 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그 과거의 조선시대에서 그냥 국가의 문을 폐쇄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일본에게 사실 국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리백과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임위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 에너지 문제, 산업 통상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현재 제 위원회고 그래서 그 역할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네. 네,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가 제가 있는데 성차별 문제를 해결을 하고 우리 아이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여러 이 청소년들과 이 아이들 문제, 가족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는 그런 여가의 역할도 좀 충분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인데 오늘은 6일 지방선거 민심과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과 관련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